문제가 나왔는데 문제 푸는 거 재밌지만 좀 이따 먼저 이거 공부하고. 자, 173쪽에 이번에는 처벌하는 절차, 그러니까 형벌, 행정형벌, 그러니까 의무 위반했다고 벌 줄 때 원칙 어떤 절차에 따라 벌 주게 돼 있어요? 첫째 줄 뭐라고 돼 있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형벌은 우리 행정기관이 벌을 줄 수 없어요. 응? 벌금, 징역 이런 형벌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재판해야 돼. 그래서 판사가 유죄 판결 선고를 내야 처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원칙 이거 알아둬야 돼. 원칙 무슨 절차?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서 법원이 부과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일단 원칙.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뿐만 아니라 상대방 국민, 이런 경우 하면 제가 상대방 국민은 자기 위반한 거 다 인정해. 근데도 막 이게 이제 이 재판 가기 전에부터 경찰 조사, 그다음에 검찰로 또 넘겨서 검사로부터 또 한 번 뭐 질문 답변 해야 되고, 그리고 재판에 넘겨서 법원에 재판하고 결국 다 인정했는데 이렇게 경찰에 나가서 조사 받아야 돼. 검찰청에 또 가서 한번 조사 또 받아야 돼. 그리고 재판 받아갖고 결국 나 위반한 거 다 인정해요 했는데도, 그지? 그렇게 번거롭게 절차를 거치고 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응? 그래서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는 간단한 처벌 절차를 거치게 하는데, 그래서 거의 통고 처분, 즉결 심판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어쨌든 여기서 첫째 줄 원칙 밑줄 쳤지? 형벌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 법원이 부과하는 겁니다. 응? 이게 원칙. 그런데 아주 간단한 처벌 절차로 통고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통고처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중요해요. 통고처분. 자, 1번 통고처분이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뭐에 대신하는 거죠? 아까 원칙적인 정식 재판 절차에 대신해서, 누가 부과하는 거죠? 행정청이. 자, 두 개 단어 유의합니다. 정식 형사재판의 가름,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줄 보니까 일정한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돈을 내라 하고 위반자를 적발한 행정기관이 돈을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그걸 통고처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범칙금 통고처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통고처분은 처벌을 신속하고 간단하게 하려는 목적으로서 형사상 재판 절차의 사전 절차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위반자를 적발한 행정기관이 너 재판 대신에 너 재판 가면 나올 벌금 액수 이 정도인데 이거 돈 얼마 내라 하고 부과할 테니까 그거 내라. 그냥 그걸로 뭐 수사받을 필요도 없고 재판 갈 필요도 없고 그걸로 모든 처벌은 끝내줄게 하고 간단히 먼저 부과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승복 못하면 다시 정식 원래의 재판 절차로 다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2번 이해했죠? 자, 3번은 통고처분은 이 행정청으로부터 벌금 액수에 상당한 돈 납부해라 부과받았지? 승복하면 내면 되고 승복 못하면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고 안 내고는 즉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상대방 의사에 맡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저저저거 해서 결국 뭐야? 자, 중요한 거 3번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이 아니다.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처분 아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판례를 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 자, 제목이 뭐냐면 첫째 줄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통고처분, 이게 제목이죠. 자, 원래 도로교통법에
뭐 이런 신호 위반 행위를 한다. 그러면 막 벌금 부과한대요. 응? 근데 그러면 내가 신호 위반했다고 쳐보자.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 원칙대로 가자면 경찰이 조사. 나 경찰에 가서 조사받아야 돼. 나 다 위반했다고 인정했어? 근데 그러면 다 질문 답변하고 다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사인했어. 문서에. 근데 안 끝난 거야? 경찰이 다시 검찰로 그걸 보내요. 서류를. 사건을 넘겨요. 그 검찰에서 검사가 다시 불러요. 당신 경찰에서 이렇게 질문 답변하고 진술했는데 맞냐? 네, 다 맞는데요. 다 인정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또 검사가 재판에 넘겨요. 재판에 넘겨서 재판 나가야 돼. 그럼 거기서 법원에서 또 이 재판받고 처벌하잖아. 아씨, 나 처음부터 다 위반한 거 인정했는데 간단히 안 끝내주고, 응? 경찰 나와라, 검찰에 나와라, 재판 나와라. 얼마나 번거롭고, 그죠? 거기다가 우리 집에 우편물 다 보낸데 경찰에서 경찰 어디 경찰서 해가지고 딱 찍힌 문서가 막 우편물로 와. 또 검찰청에서 뭔가 우편물 보내. 다른 사람들이 내용은 모른다. 옛날에는 내용도 알 수 있게 내용도 밀봉도 안 하고 엽서로 보내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수도 있어. 이건 그 사람의 어떤 명예에도 신용에도 관련되는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 그런 권리 의식이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이야 이제 다 편지 봉투로 밀봉해서 보내지만 편지 겉봉에 어디 경찰서에서 보냈다.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 뭐 죄를 졌나? 왜 경찰에서 응? 이렇게 보냈지? 그지? 검찰청에서 보냈다? 더 그렇게 생각하지? 이거 뭐 명예 신용도 실추시키고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이런 신호 위반했다, 뭐 이런 경미한 위반 행위자 적발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기기 전에 경찰서장이 당신 신호 위반했기 때문에 뭐 벌금 10만 원 언제까지 납부하라. 그러니까 벌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벌금 대신에 벌금에 상하는 액수의 돈 얼마를 범칙금이라 그래서 법으로 액수가 정해졌는데 그 범칙금이라는 걸 언제까지 납부해라 이렇게 문서로 통보합니다. 그 제도를 통고처분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거기 쭉 읽어봐. 통고처분은 어떤 제도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아까 말한 정식의 형사처벌 절차, 재판 절차까지 가고 이렇게 되면 심리적 불안, 시간 비용 소모, 명예 신용 훼손 등 여러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도 단지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해라 하면 그거 그냥 납부하면 기한 내에 납부하면 모든 처벌을 끝내주는 그래서 간단하고 제재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해주고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이 담당 행정공무원에 의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가능케 하고 검찰,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그리고 가능하면 유죄 판결 선고받아서 전과자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응?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 다 운전하게 될 텐데 응? 나도 범칙금 여러 건 부과받았어요. 응? 나 범죄자라고 욕해? 그러진 않지. 왜냐면 물론 과태료라고 더 경미한 벌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형벌을 주는 거야 원래가. 징역형, 벌금형. 근데 주로 이제 벌금형, 응? 돈으로 해결. 그런데 벌금형 선고받으면 전과자가 돼요. 그러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죠?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운전하는 사람 치고 뭐 과태료는 물론이거죠. 신호 위반 같은 거 걸려가지고 이 범칙금 부과받지 않은 자 거의 없을걸? 그럼 뭐 전 국민의 90% 이상이 다 전과자 되게 만드는 거 바람직하지 않잖아. 그래서 거기에 무슨 말이죠? 두 번째 줄에 형벌의 비범죄와 정신에 접근하는 이거는 이제 말하면 전과자를 덜 만들어내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자, 그 정도로 읽으면 될 거고요. 또 2번에 조세범 처벌 절차법이 정한 이 통고처분이라는 것도 유사한 겁니다. 응? 자, 그래서 비슷한 얘기입니다. 응?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 쌍가루 1번. 자, 어떤 위반행위에 대해서 통고처분하냐? 동그라미 1번. 현재 우리나라 통고처분은 몇몇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세범, 그러니까 조세법 위반자, 관세법 위반자,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 도로교통법 위반자,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 그러니까 모든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행위들 다 쓰는 제도가 아니라 딱 이렇게 제한된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만 쓰게끔 돼 있어요. 응? 1번 꼭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이 범칙금이라고 벌금액 대신에 범칙금이라고 돈 얼마 내고 끝내자고 통고 처분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위반자를 적발한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 세무서장, 경찰서장, 출입국관리소장 등 이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1, 2번 다 중요. 자, 효과. 자, 1번. 일단 뭐 경찰서장이나 세무서장이 범칙금 납부해라 하고 통고처분서 보내면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제약이 있어요. 일정한 법으로 정해진 시간 지나면 처벌 못해요. 그걸 우리가 공소시효라고 해요. 공소라는 게 법원에 재판 청구하는 거야. 소송 제기하는 거야. 응? 검사가.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질러도 일정한 기간 내에 검사가 재판 청구를 기소를 안 하면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진범이 잡혀도 처벌 못 해요. 응? 공소시효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질문해 볼까? 우리나라 살인죄를 저지르면 공소시효가 몇 년일까? 응? 예전에 영화 있어. 영화 뭐지? 아, 이거 먼저 얘기했다. 우리나라 옛날에 살인죄를 저지르면 15년 안에 처벌해야 돼요. 15년이 지나버리면 처벌을 못하게, 그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돼 있었어. 그래서 그때 법을 기준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지. 이거 뭐 살인행인데 이 공소시효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죽였다고 나타나는 거야. 그치? 그 영화로 만들어진 거 있어. 우리나라 영화 중. 응? 처벌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저기 대구에선가 대구에서 어떤 초등학생인가인데 모르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진범이 안 잡혔는데 뭐야? 그 무슨 염산인지 황산인지 애 얼굴에다 뿌려버렸어.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가 죽었나 그런데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살인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 범인이 죽을 때까지는 잡히기만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어. 폐지했어. 그래서 아직도 어떤 죄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지된 거 많아요. 그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끝이 없어요. 뭐 그런 거라든지 시효 자체를 폐지하는 죄들이 많고, 그러나 아직도 무슨 폭력죄 뭐 많은 범죄가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이 재판 법정에 세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기소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못 합니다. 응? 근데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없어요. 자, 어쨌든 국가가 처벌할 때도 시간적 제약이 있는데, 일단 뭐 있어? 이게 법정에 세워온 거는 아니지만 위반자를 행정기관이 너 벌금액에 상당한 돈 얼마 내? 하면 국가가 처벌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공소시효 진행이 멈추게 됩니다.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되고요. 그것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어떻게 돼? 자, 이행했을 때가 키워드예요. 행정기관으로부터 너 범칙금 얼마 내라 하고 통보받지? 그러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 뭐가 된다고? 이행을 하면 모든 처벌 절차는 끝난 겁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시는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다시 처벌받을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동그라미 3번은 이행하지 않은 경우죠. 반대로 경찰서장이 당신 신호 위반했으니까 범칙금 6만 원 납부하시오 하고 통고처분서가 날라왔어. 나 승복 못하겠어? 그러면 납부기한 지나도록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래서 납부기한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경찰서장이 범칙금 내는 걸로 끝내자 했는데 내가 안 따른 거잖아. 그러면 원래대로 가자 해가지고 경찰서장이 법원에 즉결심판이라고 재판 청구를 합니다.
응? 그러니까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은 경찰서장이 권한이라 경찰서장이 범칙금 부과하고 상대방이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면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다가 직결심판이라고 재판 청구를 해서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요. 그 외에 세무서장이 범칙금을 통고 처분했는데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세무서장이 검찰에 고발해요. 응? 고발하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경찰, 검찰 수사하고 거쳐서 유죄 혐의 인정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는 형사 재판 절차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2번 이거 보자. 3번 기한 내 이행을 안 하면 범칙금 납부하라고 한 통고 처분은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고 원래의 정식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식 재판 절차 가기 전에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끝내자 했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거잖아. 내지를 않으면 간단한 절차로 끝내자고 통고 처분했던 건 효력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된다고?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고. 형사 재판 절차로. 그래서 보통은 이제 행정기관이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보통의 형사 재판 절차를 이행하고, 자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했다고 통고 처분한 거는 이행을 안 하면 서장이 직접 직결 심판이라고 법원에 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절차는 다르지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법 규정에 보면 기육번 세무서장은 통고 처분 받은 자가 통고 처분서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이행을 안 하면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아직 검찰에 고발하기 전인데 뒤늦게라도 이행을 하면 이제는 고발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리은은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 처분을 했는데 여기는 10일 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고, 다만 1차 납부기간이 10일이고 2차 납부기간 또 20일을 또 줘요. 10일 지나면. 그래서 총 합쳐서 30일이 지나도록 안 되면 서장이 법원에 직결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보고요. 자, 4번 중요합니다. 납부기한 지났어도 아까 읽었죠? 검찰에 세무서장이 고발하기 전에 이행을 하면 고발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경찰, 이건 꼭 외우지 마세요.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 처분했는데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한다. 그러면 경찰서장은 직결심판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다 그랬죠? 근데 아직 납부기한이 다 지났는데 서장이 직결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갖다 냈다. 범칙금을. 근데 이때는 50%를 더 내야 합니다. 50% 더 내면 이제 직결심판 청구를 안 하며, 또 하나 서장이 법원에 직결심판 청구를 했는데 아직 직결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50%를 더 내고 영수증 내면 재판 중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응? 가능하면 전과자 안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응? 자, 그런 거 봤죠? 자, 5번, 6번 중요합니다. 검찰이 재판 청구하는 거, 검찰이 기소한다 그래서 공소제기는 고발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기관이 고발을 해야 돼요. 행정기관이 고발을 안 했는데 검사가 알아서 기소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네. 그 다음에 6번째. 자, 행정기관이 검찰에 고발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검찰로 권한이 다 넘어갔어요. 행정청은 검찰에 고발한 걸로 자기 권한은 다 끝난 거예요. 따라서 행정기관이 검찰에 고발을 하고 난 후에 통고처분 권한이 없어졌는데 다시 통고처분했다면 그거는 무효인 겁니다. 응? 무효이고, 상대방이 그 무효인 통고처분을 이행했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는 그 범칙금 통고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행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그 절차로 고발이 이루어졌고 수사가 이루어져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서 정식 재판에서 유죄 판결 선고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니에요. 이중처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고처분 받고 납부한 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응? 자, 밑에 다시 판례를 설명할게요. 자, 마지막 통고처분의 불복 절차, 불복 보도록 합시다. 통고처분 받은 자가 승복을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행하지 않으면 될 일이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행정위원회 검찰에 고발을 하든가 서장이 직접 법원에 직결심판을 청구하든가 해서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서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결론. 다시 얘기하지만 넷째 줄,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됩니다. 행정소송으로 가지 말고 다른 절차에 따르도록 별도로 따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주 통고처분 나왔다면 맨날 나오는 게 이거예요. 통고처분은 소송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맨날 내니까 중요합니다. 자, 판례 1번 중요. 자, 1번 판례 쭉 눈을 읽어보면 관세법 규정을 소개해놓고 있죠. 관세법에 의하면 관세법 위반한 자가 적발이 됐다. 그러면 관세청장은 뭐 할 수 있겠대?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다만 두 번째 뒤에 위반 정도를 보니까 이거 재판 가면 징역형 받을 정도의 위반 행위라든지, 그래서 이때는 통고처분을 할 게 아니라 즉시 고발을 해야 되는데 검찰에,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결국 이거지. 이 위에 두 줄 관세법 규정 보면, 자, 관세법 위반한 위반자가 있는데 관세청장이 이거 위반이 중한데 이거 징역형 받을 정도의 위반인데 생각하면 검찰에 바로 고발하고, 그지? 그 정도가 아니다 생각하면 관세청장이 재판 가는 거 대신에 범칙금 얼마 내고 끝내자 하면서 통고처분으로 끝낼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밑으로 와. 이제 시험은 마지막 문제. 이렇게 관세법에 관세청장이 재량으로 돼 있어. 그런 결과 관세청장이 어떤 관세법 위반자에 대해서 통고처분을 안 하고 바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라는 것만으로는 그 검찰의 고발 조치 및 검찰이 뭐 했어? 유죄 혐의를 인정해서 재판 청구, 기소, 검찰에 기소한 조치가 곧바로 부적법, 즉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이 끝부분이 시험에 있습니다. 왜냐면 법에 의하면 관세청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바로 통고처분을 할 수도 있고, 통고처분 안 하고 바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수도 있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판단해서 관세청장이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그것만으로 위법은 아니다 이거지. 1번 중요. 자, 2번은 간단하게. 자, 도로교통법상에 의한 경찰청의 통고처분. 자, 통고처분의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경찰서장이 통고처분한 거에 승복 못하면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다. 기한 지나도록. 그러면 자동으로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싸우면 되는 거야. 재판에서 싸워서 이기면 무죄고, 지면 유죄 선고받을 걸 각오하고 끝까지 싸울 걸 생각하고 내든가 안 내든가 결정하는 거지. 근데 나도 통고처분 받고 하지만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거 오히려 번거롭지 않을까? 응? 이거 납부 안 하고 있으면 이제 고발되고 아니면 직결심판 청구돼서 그것도 법정에 나가고 경찰서에 나가고 해서 조사받고 해야 돼요. 그거 시간 비용 다 깨져요. 그러다가 끝까지 싸워서 이기면 좋겠지만 만약에 지면 이거 뭐 벌금형 징역형 다 전과자 되는 거야. 뭐 좋아. 에이, 그냥 보통 한 6만 원, 10만 원 이렇게든. 에이, 억울해도 그냥 그거 내고 모든 걸 끝내버리는 게 간단하지. 그치?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냅니다. 응?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1원이라도 나는 억울해.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있어. 재판까지 가서. 응? 응.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통고처분이라는 제도가 뭐야?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는 얘기지. 왜냐면 상대방이 승복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재판 절차로 이행되니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통고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적법 절차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랬고, 자, 4번 판례 중시. 조금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4번. 자, 4번 부석에 보면 세무서장이 조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일단 뭘 했대? 고발을 했다 그러지? 그지? 말하면 행정위원이
경찰 검찰에 고발을 해버린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다. 이 세무서장이 통고 처분을 안 하고 바로 검찰에 고발을 했다면 고발 조치가 들어간 뒤에는 이제 세무서장의 권한은 떠난 거야. 끝났어. 응? 그랬는데 고발을 한 후에 세무서장이 고발이 되고 난 뒤에 다시 뭐 했대? 통고 처분을 다시 했다는 거야. 응? 그건 이미 통고 처분할 권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통고 처분한 거니까 그 통고 처분은 무효. 무효면 상대방 내야 될 의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상대방은 냈다는 얘기야. 그리고 상대방은 냈으니까 이제 모든 처벌이 끝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이제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검찰이 재판에 넘겨가지고 이게 이제 유죄가 선고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나 통고 처분 받고 냈으니까 뒤에 이거 다시 유죄 판결해서 처벌한 건 이중 처벌이다. 이거는 자기는 이중 처벌 받은 거다. 주장했지만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지. 왜냐하면 이 고발이 들어간 이후에 세무서장이 통고 처분한 건 무효고, 그리고 상대방 위반자가 이러한 무효인 통고 처분을 받고 납부를 했다 할지라도, 그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납부를 했어도 이행한 경우 결론은 이중 처벌이 아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넷째 줄 끝에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세무서장에 의한 그 모든 조사 및 처분 절차는 다 끝나는 거라 그러지. 고발이 되고 난 뒤에는 세무서장의 권한은 다 끝난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줄 고발을 했다면 이로써 세무서장의 모든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이제는 완전히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통고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한 이후에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세무서장이 통고 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권한이 다 소멸되고 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냐? 통고 처분은 무효인 거고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반 행위자가 이러한 통고 처분을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직 처벌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 효력이 없는 거니까. 응? 따라서 그 고발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유죄 판결이 법원에서 선고됐다 하더라도 그는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행위에 대해서 이중으로 거듭해서 처벌하면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반되는 거로 볼 수 없어. 응? 요거 매우 중요. 그렇게까지만 공부하면 돼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갑시다. 직결심판 나왔는데 직결심판 안 해도 돼요. 그냥 상식선에서 보면 직결심판은 재판이에요. 재판. 근데 간단하고 신속하게 하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보통에 우리가 이제 정식 재판이라고 하면, 정식 재판은요, 이제 그 재판하는 첫날은 형사 재판일 경우에 첫날은 이제 먼저 검사가 나와, 검사 있고 상대방 내지 상대방 변호인 있겠지. 그럼 검사가 이 사람은 언제 무슨 위반 행위를 했다. 응? 그래서 이거 재판해달라 이렇게 재판을 청구한 취지를 설명을 해. 그러면 이제 이쪽에 상대방 위반자 내지는 변호인 측에서 아니다. 응? 우리는 그런 거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그러면 판사가 뭐뭐가 재판에서 중점이 될 사항인지 이런 걸 이제 명확히 한 후에 그러면 다음 재판은 한 달 뒤에 열기로 하겠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이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다시 재판 열어서 이제 또 양쪽 주장 들어보고 막 증인 불러다가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차례를 해서 충분히 증거가 확보되고 뭐가 얘기가 이제 다 들었다. 그래서 판사로서 이제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됐다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로 사건에 대한 심리는 마치고 이제 2달 뒤에 마지막 선고하겠습니다. 2달 뒤에 마지막 재판 열어서 그날 판결 선고 내리는 거예요. 재판이 굉장히 복잡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이 직결심판이라는 건 딱 하루에 그냥 잠깐 재판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니야. 노상방뇨. 응? 노상방뇨가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이 돼.
그래서 이거 원래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뭐 이런 거 대상이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이 상습범위가 그렇지 않으면 재판까지는 안 보내요. 그냥 경찰서장이 뭐 보통 한 노상방뇨였으니까 뭐 5만 원 범칙금 통고 처분해. 5만 원 납부해라.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그 위반한 적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 뭐 안 내고 그냥 날짜 지나도록 가만히 있어. 안 내고 있으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결심판하는 걸 청구해요. 그럼 법원에 날라와. 이게 직결심판 청구했다고 서장으로부터 날라오고 법원에 저 몇 월 며칠 날 재판하니까 나오라. 그럼 가면 그날 바로 판사가 호명을 해. 그 검사도 있어. 검사가 이 사건 번호 몇 번, 뭐 피의자 누구, 이 사람은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노상방뇨를 했다. 그러면 경범죄처벌 몇 조에 따라 뭐 벌금형 10만 원 선고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청구해. 그럼 판사가 물어봐. 당신이 위반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럼 어떤 양쪽 주장 들어보고 그날 바로 당일날 판결을 선고해. 간단한 재판이야. 이 약식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식 재판인 직결 심판 선고에 승복을 못하면 다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또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거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중요합니다. 자, 행정질서벌 과태료. 질서벌은 과태료의 특성, 과태료 처벌하는 절차. 자, 행정질서벌의 특성 1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과태료는 형벌이다 아니다? 아니다. 형벌이 아니면 형법 총칙은 적용받지 않는다. 그럼 무슨 법을 적용받느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는 법을 적용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내용. 자, 용어의 정의 1번 중요합니다. 질서위반행위란, 이거 중요해. 동그라미 1번 아주 중요.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가로치고 조례를 포함, 그러니까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질서위반행위의 개념이에요. 여기까지를 자르되 포인트는 조례 포함, 그 다음에 다만 세 가지는 넷째 줄 끝에 제외한다. 즉, 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에서는 제외한다. 세 가지 뭐야? 사소징.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의 또는 소송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와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따로 정해놓은 절차에 따르고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상, 소송법상, 뭐 징계, 사소징, 하여튼 제외야, 제외. 시험 문제 이제까지 나온 거 보면 끝에 가서 이것도 포함한다라네요. 포함이 아니고 제외, 거기다 포인트. 자, 보기만 잘해, 질서위반행위. 자,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매우 중요. 시간적 범위. 지문 1번. 자, 어떤 사람이 과태료를 부과받을 질서위반행위를 했느냐,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할 거냐는 어느 때 법에 따른다? 위반행위가 있었을 당시의 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상대방 국민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행위 당시에는 과태료 부과받을 행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럼 과태료 부과 못하는 거지. 중요한 건 뭐야? 행위시. 이게 원칙, 대원칙. 단 2번 어때? 자, 행위 당시의 법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돼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 있는 행위였는데 위반행위가 있고 난 후 법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가 법 바뀌기 전보다 가볍게 됐대. 그러면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위반행위 할 당시보다 법이 국민한테 유리하게 바뀐 거지. 이럴 경우에는 그 바뀐 법에서 어느 법을 적용해라 하는 특별한 규정이 따로 없는 한 무슨 법 적용한다? 마지막 줄 변경된 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원칙이 위반행위를 할 당시의 법을 따르는 거지. 그런데 위반행위가 있고 나서 국민에게 유리하게, 즉 위반행위가 아닌 걸로 바뀌었다든지 과태료 금액이 낮게 변경됐다. 이러면 변경된 법을 적용한다.
변경된 법을 적용하면 결론적으로 위반행위할 당시에는 과태료 부과받을 행위로 돼 있었는데 위반행위가 있고 난 후 법이 바뀌어서 위반행위가 아닌 걸로 돼버리면 과태료 부과 못하는 거지. 응? 그리고 두 번째 사유, 위반행위가 있을 당시보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더 낮게 바뀌었으면 바뀐 법에 따라 낮은 금액을 부과해야 되겠지? 그런 말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3번은 행정기관이 과태료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국민한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뒤 법이 바뀌어서 더 이상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됐대. 그러면 어떻게 된대? 부과는 했는데 상대방이 아직 내지는 않은 단계란 말이야. 이럴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변경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수를 안 합니다. 자, 여러분 2번은 어떻게 돼? 아직 과태료 부과하기 전이지? 위반행위는 있고 아직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법이 국민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과를 안 하는 거죠. 안 하거나 낮게 바뀐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한다. 변경된 법. 근데 3번은 뭐야? 이미 위반자를 적발해서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상대방이 아직 납부하지는 않은 시점에 법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거로 바뀌었어. 그러면 부과는 해냈지만 납부를 안 했다면 징수를 안 한다고. 징수를 면제한다 그랬죠? 응? 이거 다 1, 2, 3번 매우 중요한 거다. 시험에 아주 단골로 써요.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1번은 너무 당연해. 우리나라 안에서 위반행위란 국민 당연히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되는 거죠. 응? 그런데 2번. 네. 대한민국 국민인데 외국 나가서 과태료 부과받을 위반행위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됩니다. 응? 우리 국민이 외국 나가서 위반행위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응? 자, 이거 뭐 우리가 옛날에 이거 속인주의라 그랬지. 우리 국민은 어디 가든지 우리나라 법 지켜야 돼. 자, 사망이 시험에 쓰였습니다. 사망. 외국인인데 어떻게 된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항공기 안에서 위반행위란 외국인에게도 과태료 부과 징수합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영토 밖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움직이는 영토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 영토 안에서 있는 선박 항공기 안에서 위반행위란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사망을 초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 1번. 자,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그 다른 법률이 정한 규정과 이 법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하고 다르게 돼 있다면 어느 법을 따른다? 응? 이 법에 따른. 이 법이 무슨 법이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거야. 이거 중요. 그러니까 줄여서 보면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서 뭔가 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다르게 돼 있어도 이제는 무조건 무슨 법 적용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응?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얘기를 해볼게. 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언제냐? 한 2000 몇 년에 2008년인가 2009년인가 그때쯤에 아마 새로 만들어졌을 거야. 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각각의 법마다 과태료 부과 징수를 다 제각각 막 다 정해놨어. 통일성이 없어. 중구난방이야. 이래서 혼란스러웠어. 그래서 그 혼란스러움을 해결하고 통일성 있게 하고자 과태료 부과 징수는 다 이제 이 법에 따라 하도록 한다 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는 법을 새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응? 그러면서 이제는 과거에 다른 법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규정들이 많은데 이것하고 지금 새로 만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하고 내용이 다르게 돼 있으면 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대로 간다라고 만든 거라고. 응? 그래서 이 1번 매우 중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자 지방자치법상 뭐 과태료
부가징수에 대해서도 역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대로 가도록 명시해놨죠. 자, 1번을 특히 중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질서 위반행위 성립 등 쌍가루 1번 내용 중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위반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보아서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과태료 부과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위반 행위는 있지만 위반자에게 뭐가 없으면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 못한다. 그러니까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 자, 판례 2번을 공부합니다. 자, 2번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뭐가 있어야 돼? 둘째 줄, 위반 행위만 있다고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반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책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야. 책임주의 원칙 규정하고 있다는 둘째 줄이 바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부과할 수 있게끔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셋째 줄,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 행위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과태료 재판을 하는 법원은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느냐를 판단해야 된다. 따져봐야만 된다. 자, 2번 잘 공부하세요. 자, 여기 3개 들었는데 2번만 중시하면 될 거예요. 2번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위법성의 착오. 아까 형벌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하는 행위가 위법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는 무조건 과태료 부과 안 하나요? 무슨 전제 조건이요? 오인을 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하나.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한해 부과 안 한다. 정당한 이유 없으면 부과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 줄만 공부하세요. 책임 연령. 자, 우리 다 만 나이입니다. 만 14세가 안 된 자가 위반 행위면 과태료 부과 못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첫째 줄 14세. 이 14세도요 예전에 시험 19세로 바꿔 나오기도 합니다. 틀리게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네, 쌍가루 5번. 자, 1번 몸과 마음에 장애가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자가 위반 행위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줄여서 판단 능력이 없거나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2번 판단 능력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미약한 자,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반한 자에게는 깎아준다. 감경한다. 응? 단 3번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켜서 위반한 자에게는 위에 1,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가 뭘까? 술 먹고 지가 술 먹고 지정신 아닌 상태에서 위반 행위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심신 판단 능력이 없다. 응? 판단 능력이 미약했다. 이런 거 이거 적용 안 해준다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쌍가루 6번 법인의 처리 등. 자, 동그라미 1번 법인은 회사라고 하자. 회사의 대표자, 회사의 종업원. 응?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법인인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 중국집 사장님 같이 사장님인데 개인이야. 응? 첫째 줄 중간에 그 개인이 사장님이야. 첫째 줄 중간에 있는 어떤 개인 사장님의 대리인, 종업원이 업무에 있어서 회사나 고용주인 사장님 개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한 때는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위반한 종업원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과태료 부과해? 법인, 회사나 그 사장님 개인에게 부과한다고. 그죠? 자, 1번 끝에 잘 보세요. 누구한테 부과하는지. 법인 또는 그 고용주 개인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종업원이 위반행위 했을 때. 응? 자, 1번만 잘 공부. 그 다음에 쌍가루 7번. 자, 다수인이 위반행위에 가담돼. 자, 동그라미 1번. 2명 이상이 위반행위에 가담한 때는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거로 본다고 돼 있죠. 이 얘기는
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 시험 치세요. 두 번째,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위반 행위에,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신분이란 사회적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인자가 뭘 위반하면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도 아닌 자가 같이 껴서 위반 행위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할 때는 신분 없는 자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를 인정한다, 성립한다. 그 신분 없는 자에게도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끝에 신분 없는 자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정한 사회적 신분이 있는 자가 위반 행위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법에서 과태료를 더 많이, 일반 경우보다 더 많이 부과하도록 했다든지, 또는 감경해 주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때 신분 없는 자가 에게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즉 동그라미 2번에 일정한 사회적 신분이 있을 때 그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가중하거나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이 때는, 그런 규정이 있는 때는 그거는 신분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신분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자 동그라미 1번 보죠. 하나의 행위가 있는데, 행위는 하나인데 이게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받게 되는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데,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한 과태료를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모두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액수 제일 큰 거 하나만 부과한대. 그거 중요한 두 번째 줄, 가장 중한 과태료 하나만 부과한다. 1번만 잘 공부합니다. 1항만. 자, 오로지 그러세요. 자, 아홉 번째, 과태료를 얼마 부과할 거냐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죠.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면, 자, 첫째, 위반하기라는 동기, 목적, 방법, 발생된 결과. 또 2번, 위반 행위자의 태도. 그 다음에 3번, 위반 행위자의 연령, 재산 상태. 재산 상태도 고려합니다. 밑줄 쳐주세요. 위반 행위자의 재산 상태도 고려해요. 그 사람의 행위자의 환경도 고려하고. 그래서 액수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적정한 액수를 결정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거죠. 자, 10번의 숫자 외워야 돼요. 동그라미 1번. 자, 줄여서 공부하면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했어요. 첫째 줄, 과태료 부과 처분 내렸다 그러지? 근데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를 해놓고 상대방이 안 내고 있는데, 안 내고 있는데 몇 년 동안이나 이 징수를 안 하면 과태료 징수권 없어져요? 5년. 과태료 부과해놓고 5년 동안 걷지를 않으면, 징수를 안 하면 과태료 징수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5년이라는 시간 꼭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이러한 시효 제도에 관해서 소멸시효, 중단, 정지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그 규정을 두고 있죠.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번도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부과 징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쌍가루 1번, 동그라미 1번 볼까요? 행정기관이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사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미리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통지를 먼저 하고, 셋째 줄, 통지받은 자에게 할 말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줘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즉 첫째 끝에 미리 당사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아직 과태료 정식 부과는 아직 안 된 단계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미리 통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배웠잖아. 사전 통지. 똑같은 거야.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물론 그 문서에는 당신 어디서 뭘 위반 행위를 어떻게 했고 하기 때문에 법 몇 조에 따라 과태료 얼마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10일 정도 기간 정해주면서 그때까지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세요.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그리고 이제 뭐 2항은 눈으로 읽었으면 됐고,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과태료 부과 특별한 건 없습니다. 쌍가루 2번은 공부할 건 별로 없고, 과태료 부과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부과해야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면 전자문서로도 부과할 수는 있고, 그 정식 부과하는 문서에는 이러한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외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과태료 납부는 뭐로 해도 돼? 카드로 납부해도 되고, 넘어가세요. 자, 쌍가루 3번 중요합니다. 자, 아까 어디서 출발하면 1번에서 출발한 거야. 사전 통지. 아직 정식 부과가 되기 전에 아까 뭐 했지? 당신한테 과태료 얼마 부과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이렇게 사전 통지 왔지? 근데 나 뭐야? 모두 인정. 의견 제출할 것도 없고 인정. 그러면 의견 제출 기간 끝나기 전에 거기 그 과태료 내야 될 금액 내면 20%까지 깎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읽어봐. 행정청은 사전 통지를 받고 의견 제출 기한 이내 자진해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해 줄 수 있다. 그 대통령령은 20%까지 감경해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뭐냐면 나도 이제 주차 위반 같은 거 단속될 때가 있잖아.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주차 위반 승용차니까 4만 원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그 의견이 있으면 뭐 날짜 이제 한 10일 이상 주면서 의견 제출하시오. 와. 그리고 거기다 아예 써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라면 얼마만 납부하면 됩니다. 얼마 납부하면 됩니다. 하고 써줘. 그럼 20% 깎아주더라고. 그럼 얼마야? 4만 원인데 원래 과태료액이 20% 깎아주면 3만 2천 원만 내면 돼. 그럼 뭐 어차피 이의제기 해봐야 내가 위반한 거 분명하고 이의제기 해봐야 안 들어줄 거 뻔하면 뭐해? 그냥 20% 깎은 금액으로 내면 그거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쌍가루 4번에도 숫자 동그라미 1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은 자, 위반행위 적발했지? 위반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5년 안에 과태료 부과해야 돼요. 자,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 만약에 여러 명이 위반행위에 가담했다면 최종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위반행위 있었더라도 과태료 부과 못한다는 얘기. 즉 5년 이내에 부과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 거랑 정리하면 위반행위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과태료 부과해야 되고 5년 지나면 부과 못하는 거야. 자, 그리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아직 상대방이 납부를 안 했는데 5년이 지나도록 징수를 안 하면 과태료 징수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 아까 시효 소멸.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자. 쌍가루 5번. 자,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대방 국민이지? 상대방 국민 과태료 부과받고 승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자, 1번.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한 조치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정식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숫자 외우세요.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한 행정청에 문서로 다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이렇게 이의제기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된다고?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했던 건 효력이 상실돼 버린다. 응? 효력 상실이에요. 그러고 나면 3번.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했던 건 이제 없어지면서 행정기관은 어떻게 한대? 이의제기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법원에 넘깁니다. 법원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결정하라고. 응? 그래서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두 번째 줄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됩니다. 응? 법원이 재판으로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응?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위반자를 적발한 행정기관이 먼저 과태료를 부과해보고 상대방이 기한 내에 납부하면 그걸로 끝이고 상대방이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행정청에 과태료 부과했던 건 소멸해 버리면서 법원으로 통보, 지방 위반자의 주소지를 관할한 지방법원으로 관련서를 다 넘겨줘. 그래서 법원이 결정하라고 보내버립니다. 응?
그리고 상대방은 이제 법원 재판 가서 싸워야지, 그지? 자, 그 밑에 판례 1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1번,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한 조치는 상대방이 이의제기하면 바로 효력이 상실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 행정기관은 이의제기 들어온 날 어떤 14일 이내 관할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넘기게 돼 있지.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법원으로 재판받도록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처분에 승복 못한다고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못합니다. 승복 못하면 이의제기를 해야 됩니다. 응? 60일 이내. 그래서 1번 문장계 주어와 서술어만 내가 밑줄 쳐놨지.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응? 중요. 1번 판례 매우 중요. 자, 2번은 별건 없는 거. 서울시 수도 조례와 관련해서 뭐 이거에도 과태료 무슨 법 따라야 돼? 이제 과태료는 다 무슨 법에 따르는 거야?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 따라야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가 제정한 수도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는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죠? 이거 셋째 줄에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 따르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 국민은 이의제기를 하라는 거잖아. 행정기관에 이의제기하면 행정기관이 지방법원으로 넘겨서 재판받고 해준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 재판 기다리면 되는 거지. 개인이 나서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매우 중요합니다. 자, 법원이 넘겨받아서 하는 이 과태료 재판은 이런 재판이 아니에요. 행정기관이 한 조치가 위법이냐 아니냐 이거 가리는 재판이 아니고, 일단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라니까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 없어지고, 똑같은 사안 법원이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넘겨온 거야. 그럼 법원은 이자에 대해서 위반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법원의 입장에서 새로이 결정하는 재판이지, 행정기관이 한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 가리는 심사하는 재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줄에 원칙적으로 법원이 하는 과태료 재판에서는 일반적인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데요. 응? 중요. 이거 1, 2, 3번 다 공부해주세요. 자, 이제 다 와갑니다. 자, 쌍가로 6번 가상급의 징수 및 체납 처분이 있죠. 자, 여기서도 1번하고 3번만 체크합니다. 1번은 어떻게 돼요?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받았는데 아까 뭐 했어요? 이의제기도 안 하고, 응? 자,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된대요? 연체이자 붙어요. 연체이자 첫 달에 몇 프로부터? 이거 퍼센트 외우세요. 몇 프로예요? 100분의 3%입니다. 100분의 3%. 내가 주차 위반했다고 과태료 4만 원 부과됐어. 그리고 언제까지 납부하라는데 납부 안 했어? 그러면 납부기간 지난 후 한 달 동안 3% 더 내야 돼. 3%면 1,200원 더 내야 돼. 응? 둘째 달부터는 1.2%씩 매달 붙어. 총 5년 동안 60개월까지 이자가 붙어요. 응? 자, 1번만 잘 공부하세요.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면 가상금이라는 게 연체이자의 뜻이에요. 응? 지연이자, 연체이자 몇 퍼센트? 3%. 100분의 3? 100분의 5 아니에요? 100분의 3 꼭 외울 것.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과태료 부과받은 자가 이의제기도 안 하지, 납부도 안 하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 앞서 배운 뭐야? 체납처분예. 뭐죠? 강제 징수 절차 따른다는 겁니다. 응? 1, 3번 체크. 그 다음에 쌍가루 7번 하나만 하세요. 1번만 뭐라고 될까요? 자, 과태료 부과를 받은 당사자가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응? 또 뭐야?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나버린 뒤에 사망을 해버렸대. 그러면 어떻게 된대?
그러면 그 과태료 부과하고 납부도 안 하고 이의제기도 안 한 상태에서 사망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됐다면 상속재산에 대해서 재산 압류 들어가고 강제징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1번 동그라미 1번 당사자가 이의도 제기 않고 기한이 종료한 후 납부기한 이의제기한도 지나버리고 사망을 해버리면 상속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응? 강제징수 1항 요거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 8번은 아주 간단하게 과태료의 징수유예라고 그랬죠? 쭉 한번 읽어보죠.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있는데 과태료를 납부해야 될 의무자인 국민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는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예를 들면 우리 강원도 산불 갑자기 나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이런 걸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을 연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자들에게는 납부가 기한 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하거나 쪼개서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1항 정도. 이거 이런 사유 있다고 면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면제해 주는 건 아니고 뭐 하는 거야?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 납부를 허용하거나 또는 뭐 한대? 납부할 날짜를 연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최대 몇 년? 1년 범위 내에서. 그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결손 처분이라고 나와 있지? 결손 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일단 1번을 읽어봐. 아까 과태료 소멸시효가 몇 년이었어? 5년이었죠.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5년이 다르도록 징수를 안 하면 징수권 없어져. 그러면 징수권 없어지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내야 될 의무자가 행방이 묘연해졌어. 그죠? 또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 징수 가망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회계상 뭐 하는 거야? 못 걷는 돈으로 결손 처리를 한다는 거야. 이거 외울 건 아닙니다. 결손 처리. 그런데 결손 처분을 하는데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영원히 못 걷는 걸까? 그렇지는 않대요. 결손 처분을 한 이후에도 어떻게 된대? 예를 들어 행방이 불분명해서 또는 징수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돼서 결손 처분을 해놨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 아니면 재산이 있는 게 발견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앞서 했던 결손 처분했던 걸 취소하고 다시 징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만 명시하세요. 2번. 자, 그 다음에 법조문은 많이 소개해놨지만 시험에 쓰는 건 별로 없으니까, 자,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이라고 있죠? 자, 우리 아까 공부한 바에 따르면 과태료는 먼저 위반자를 적발한 행정기관이 먼저 부과해 보는 거예요. 그랬다가 상대방의 기한 내에 납부하면 모든 게 끝. 근데 상대방이 나 승복 못해 하고 60일 부과받은 지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해오면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한 건 없어지면서 지방법원으로 넘겨서 지방법원이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할지를 결정하죠. 여기서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아까 우리 행정형벌의 예외적인 처벌 절차로서 범칙금 통고처분이라는 게 있잖아. 통고처분 받고 승복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돼? 납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재판으로 넘겨져요. 근데 과태료 부과 처분은 승복 못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뭐 당해? 강제징수 당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승복 못하면 부과받은 지 60일 이내에 뭐 해야 돼?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해야만.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행정기관에 과태료 부과받고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행정청은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넘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 과태료 사건 재판 어디서 한대요? 관할법원의 동그라미 1번만 체크합니다. 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밑줄 당사자가 위반자입니다. 위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밑에 지원이 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당사자를 바꾸네요. 행정청이라고 하면 안 돼요. 행정청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위반자의 주소지. 응? 당사자 있고로 위반자의 주소지가 나요. 거기서 재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준용 규정 신문 다 넘어가도 되고요. 쌍가로 4번 눈으로만 읽어볼까요? 자, 법원은 신청이 없어도 알아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조사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직권으로 증거 조사하고 이런 게 특징입니다. 이런 게 민사소송하고 좀 다른 건데 한 줄.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체크. 자,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자, 그 제출되어 있는 기록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하고 일기초로 판단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럴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과태료 처분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법원은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했던 사유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이유를 또 포함시켜서 그런 이유를 들어 과태료 부과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들어서만 결정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맨 밑에 쌍가루 5번 중시 재판 및 항고에서 자 1번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의 동그라미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면 판결로 한다 그러면 X예요. 네? 아 달라. 네. 이거는 그런 어떤 이렇게 막 양쪽 당사자가 다툼이 있어서 싸우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행정기관이 법원이 결정해달라고 신청 들어와서 법원이 당사자 불러서 조사한 후에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판결로 하는 판결서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야. 결정서. 응? 그래서 결정.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중요. 자, 둘 다 위반행위란 당사자도 그리고 검사 측도 뭐 할 수 있대? 법원이 과태료 재판 결정한 거에 대해서 승복이 안 되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 항고라는 건 상급법원에다 다시 결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걸 말해요. 응? 그래서 당사자도 검사도 다 승복 못하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또 하나 이렇게 즉시 항고 상급법원에 다시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이미 법원이 내렸던 결정은 어떻게 된대? 그걸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응? 정지시키는 효력. 그러니까 상급법원에다 다시 결정해달라고 항고를 하면 이미 내린 법원의 결정은 상급법원의 결정이 다시 내려질 때까지 정지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위반자가 위반한 거 맞으니까 과태료 10만 원 납부해야 된다 결정이 나왔단 말이야 법원으로부터. 근데 위반자가 승복 못하겠다고 항고를 했어. 응? 그럼 어떻게 돼? 상급법원에 의해서 다시 결정 내려질 때까지는 과태료 부과 이미 된 거 안 내도 된다고. 그지? 법원이 내린 결정 정지시키니까 안 내도 되는 거죠. 응? 상급법원의 결정. 그래서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자 7번 6번은 지금 나오고 7번 봅니다. 과태료 재판의 집행 동그라미 1번 중요합니다. 과태료 재판은 누가 한다? 재판은 반응이 법원이 결정하겠죠? 법원에 과태료 부과하는 결정이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그 법원의 결정을 집행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 검사. 키워드가 검사입니다. 1번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집행권자가 검사라는 얘기입니다. 검사 중시. 자 1항만 잘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8번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자 읽어보면 아까 보기로 법원이 내린 과태료 그 부과 결정 집행은 검사가 한다 그랬지? 근데 검사가 직접 징수하지 않고 누구한테 징수하는 업무를 맡길 수 있대. 검사는 애초에 국민한테 과태료를 최초에 부과했던 행정기관에 대해서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위탁받은 행정기관은 강제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이때 동그라미 2번 애초에 과태료를 부과했던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장이었다면
응? 검사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그 법원의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맡기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하겠죠. 징수하는 돈은 누구의 수입이 돼?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 응? 이양, 이랑. 그러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봐. 자, 여러분 보자. 인천시장이 누군가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했어. 응? 근데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해왔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법원, 위반자 주소지 지방법원으로 재판으로 결정하라고 넘겼어. 근데 법원이 얘 과태료 부과하는 거 맞다 이랬고 10만 원 부과하는 결정을 선고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검사가 이제 그 과태료 징수해야 되잖아. 응? 원래. 근데 과태료 이 집행, 징수하는 걸 애초에 인천시장한테 검사가 위탁. 응? 그러면 인천시장이 거두면 인천시 수입이 되는 거야. 근데 검사가 직접 거두면 어떻게 돼요? 그럼 국가 수입이 돼버려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자기네가 열심히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인천시장이 과태료 부과했는데 상대방이 순순히 납부하면 그 수입은 인천시의 수입이 돼요. 근데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해서 법원의 재판으로 넘겨지고, 그래서 법원의 결정에서 과태료가 선고되고 검사가 징수하면 국가 수입이 돼버려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자기네가 적발해서 부과까지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 제기했다고 법원에 넘겨지고 난 뒤에는 자기네는 뭐야? 일만 하고 하나도 수입은 없잖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검사가 애초에 인천시장이 과태료 부과했으니까 징수하는 건 인천시장이 하시오 해가지고 넘겨주면 인천시장이 징수하면 인천시 수입이 되게 하는 거지. 자, 그렇게 하고 약식 재판은 따로 볼 게 없고, 자, 다음 페이지 보호칙 가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안 내는 사람들이 꽤 많아. 물론 강제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됐죠. 그런데 과태료가 액수가 그렇게 많지도 또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내는 경향이 있어. 자, 뭐가 있냐면 2번 관어사업 제한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관어사업이 뭐야? 행정기관에 무슨 허가인가 뭐 이런 거 받고 하는 사업 있잖아. 술집 영업이라든지, 그지? 그런 거 이미 한 거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자.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의 허가, 인가, 면허, 뭐 등록 이런 거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밑에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 그러니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허가 등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외울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야? 1번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위반 행위를 해서 과태료를 3건 이상 부과받았고 다 3건 이상 안 내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응? 그죠? 그리고 안 낸 지 다 1년이 지났어. 외우지 않아도 돼. 이거 안 물어보니까 시험에서. 그리고 어떻게 돼? 뭐 천재지변 등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안 내고 있거나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자, 봐. 어떤 업자가 예를 들어 술집 영업하는 자가 그 술집 영업과 관련된 위반 행위를 해서 법이 정한 과태료를 3건이나 안 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안 낸 지 다 1년이 다 지나도록 안 내고 있는 거야. 부과된 지 1년이라도 납부를 안 하고 있어. 그리고 돈도 있어. 무슨 천재지변이라도 뭐 그래서 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영업정지를 시켜놔. 과태료 납부 안 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 허가 취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현재 뭐 과태료 납부를 이제 그 과태료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 관어사업 제한 제도를 도입해놨고, 또 쌍가루 3번 모두 할 수 있어. 과태료를 제대로 안 내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은행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 사람 신용이 별로 안 좋다는 걸 알리도록. 그럼 그 사람 뭐 대출 받고 할 때 지장이 많겠지. 그래서 신용정보 제공. 동그라미 1번만 읽어보자. 행정기관은 과태료 징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뭐야? 두 번째 줄, 뭐 신용정보의 뭐 어떤 법에 따라 그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 체납자료, 결손처분자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쉬운 말로 하면 금융기관에 이렇게 과태료 이렇게 안 내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읽고 지나가요. 제목으로만 적은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쌍가로 4번 고액으로 상습적으로 과태료 납부하지 않는 자 있지? 이거 있잖아.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30일 동안 가둬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읽어볼까? 자, 1번 법원은 뭐야? 첫째 끝에 30일 범위 안에서 최대 30일 범위 안에서 과태료 안 내고 있는 자를 셋째 주 뭐 할 때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감치라는 게 일정한 장소에 가둬두는 겁니다. 주로 이제 그 장소는 아마 경찰서 유치장 정도가 될 텐데, 근데 이제 첫째로 보면 검사가 얘는 좀 악질입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 사람 가두는 결정은 판사의 결정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검사가 얘를 좀 감치하는 결정을 내려주세요 하고 검사가 법원에다가 신청. 그럼 법원이 요건에 맞는다 인정하면 최대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장소에 가둬두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지. 어떤 사람입니까? 오른쪽에 박스 보니까 자, 과태료를 3건 이상 안 내고 있고 안 낸 지 다 1년이 지났고 안 낸 액수 합계가 얼마야? 1,000만 원이 넘는 자. 그리고 낼 능력이 있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안 내고 있는 자. 여기에 다 해당하는 자라면 검사가 얘 좀 가둬두는 결정을 내려주세요. 판사가 맞아. 30일까지 가두는 결정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둬둘 수 있도록. 이거 되게 센 거지. 자, 그렇게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쌍가로 5번 마지막.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들이지. 아까 말한 대로 뭐 주차 위반이라든지, 그죠?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차 번호판 떼서 차 번호판을 떼가지고 강제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럼 차 번호판 없으면 운행 못해요.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가 또 걸리면 또 벌 받는 거야. 그래서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요거는 어떤 과태료를 안 내릴 때만 쓰시는 거야?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를 납부 안 하는 때는 차량 번호판을 떼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하면 즉시 돌려주도록. 별건 없어. 제목만. 이거 하면 옛날에 몇 년 전에 뭐가 생각나냐면 인천시가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았던 때가 있어요. 인천광역시. 그래서 막 인천시 공무원들 월급을 제때 주느니 못하니 막 이렇게 논란이 될 때가 있었어. 그때 왜 했는지 알아? 인천시 공무원들 뭔가 할당 받아가지고 이거 찾으러 다녀. 그러니까 그 단속 차량에 카메라도 달려 있잖아. 그래갖고 이제 차 타고 이런 아파트 주차장이나 뭐 지하 주차장 이런 데를 싹 도는 거야. 그러면서 카메라로 싹 비춰. 번호판 딱 비치면 내부에 이제 딱 이 체납자들 딱 번호가 뜨는 거지. 그래갖고 그거를 지역별로 할당받았고 안에서 사무 봐야 될 공무원들 동원되는 거야. 빨리 가서 과태료 더 걷어야 재정 확보가 필요하니까 오늘 몇 건 이상 해와 이런 식으로 할당받았고 기사 한번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이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들 적발하라고 그런 일이 있어. 그치. 그럴 때는 주정차 과태료 징수하려고 이런데 주차 위반도 엄청 단속 심하게 하고, 욕을 먹어도 그러면 이제 그 단속 심하게 하면 욕 많이 먹어요. 단체장. 그럼 다음 선거에 불리하지. 근데 그건 불리하더라도 지금 당장 뭐 공무원들 월급도 모자란다 이렇게 되니까 무리하게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단속을 심하게 하려면 당선 초기에 해야 돼. 선거 때 갖고 오면 이거 심하게 하면 안 돼요. 자기 떨어져.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읽어보면 우리가 행정법에서 이 현실하고 너무나 다 밀접하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 오늘 목표 진도는 아이고야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면서 달성을 했는데 다만 문제를 달성을 못했어. 그지?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집에서 풀어 오실래요? 그러면 내가 정답만 여기다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체크해 놓고 그런 문제 풀고 한번 맞춰보고 왜 이게 정답일지 잘 궁금하다면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시간상 또 너무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촬영이 이게 한 10분 남았을 거야, 아마. 이 저기가. 자, 그건 아예 또 그쳤어요? 아이고. 그랬었어요? 지난번 문제도? 이거 한 10만 8번까지 됐나? 8번 정도? 아이고, 그렇게 2개나 남았어요? 그러면은 잠깐 이거 끊고 쉬었다가 나도 문제지를 갖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랑 요거랑 같이 내가 정답을 칠판에다 일단 쓸게요.